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의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 스페셜리스트 이기현입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2개 세션으로 준비가 되었는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가 저희 이제 이벤트에서도, 이벤트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소스 서비스 메쉬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 이제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주제를 보고 아마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엔소스 서비스 메쉬라고 하니 이 세션에서 엔소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엔소스 서비스 메쉬를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는 거로 말씀드리면 이스티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니지드 이스티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매니지드 이스티오 서비스의 네임이 엔소스 서비스 메쉬, ASM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뭐 서비스 메쉬라는 이름도 있고, 뭐 이스티오라는 이름도 있고, ASM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것들로 사실 세 개가 다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 오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교육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퀴즈도 준비했고 이 퀴즈 맞추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젠다는 이렇게 이제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처음에는 서비스 메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컨셉을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스티오. 이제 이스티오는 아마 요즘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컨테이너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운영 관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티오도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 서비스 메쉬의 오픈 소스 구현체인 이스티오에 대해서 이스티오가 어떠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매니지드 이스티오 서비스인 엔소스 서비스 메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좀 더 설명을 드리기는 할 텐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엔소스 서비스 메쉬를 사용하시려면 엔소스 라이센스가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GK만 쓰고 있는데 이 엔소스 서비스 메쉬를 쓸 수 있나요? 라고 했으면 저희는 사용을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부터 요 ASM, 엔소스 서비스 메쉬가 GK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이제 분리되어 나왔다라는 게 이제 엔소스에서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GK에서도 이러한 ASM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대상은 엔소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에게 ASM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거는 아니고요.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GK, 저희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ASM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서비스 메쉬 컨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서비스 메쉬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면 이 내용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뭐가 생각나실까요? 이제 오른쪽과 왼쪽의 그림이 좀 차이가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큰 덩이의 한 건물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왼쪽과 마찬가지로 이제 큰 모양이기는 한데 결국 작은 것들로 이렇게 이제 잘게 쪼개져 있죠. 자, 결국 이거는 모놀리스와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그림을 좀 가져와 봤고요. 사실 이제 아키텍처 관점에서 볼 때 뭐 모놀리스 아키텍처냐 아니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냐 어떤 게 정답이다, 어떤 게 무조건 좋다, 어떤 게 맞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실제 개발하고 계시는 워크로드의 성격에 맞게 뭐 모놀리스가 적합할 수도 있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적합할 수도 있기는 한데 최근에 아무래도 최근 트렌드에 좀 따라가고 요즘의 비즈니스들은 아무래도 이제 고객의 많은 니즈들을 만족시키고 빠르게 배포해야 되고 뭐 이제 장애 전파가 확산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니즈들이 있다 보니 그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모놀리스보다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더 이제 적합한 거죠. 그래서 오늘 초점을 맞출 부분은 요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밖에 이제 MSA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우선 마이크로 서비스가 뭐지부터 좀 알아보면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은 제임스 루이스와 마틴 파울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작은 서비스 단위로 이렇게 좀 분리해서 개발을 하는 거죠. 이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는 MSA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그림에서도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큰 덩이 하나였다면 왼쪽에 있는 큰 덩이가 하나 모놀리스였다면 오른쪽에 이제 잘게 컨테이너들로 이렇게 잘게 잘라져 있었죠. 이러한 하나 각각의 서비스들로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결국 이게 이제 기본적인 MSA의 정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잘게 잘려진 각각의 서비스들을 독립된 프로세스로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독립된 프로세스들은 서로 간에 네트워크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HTTP라든지 gRPC 같은 이러한 프로토콜을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결국 독립된 프로세스로 존재한다라는 거는 결국 배포 주기라는 것도 각각의 서비스마다 독립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체 어떤 배포 주기에 맞춰서 모든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실제 서비스가 런칭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모듈, 서비스 단위로 배포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요구사항을 받았을 때 그러한 기능을 만족시켜서 나가기가 좀 더 빠르고 수월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MSA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각각의 서비스들마다 모놀리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큰 덩이의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단일의 기술을 사용했다면 MSA는 각각의 서비스마다 뭐 다른 이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뭐 이러한 것들을 MSA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MSA를 왜 얘기를 하느냐라고 보면 MSA가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사실 내부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챌린지라든지 코스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첫 번째를 보면 기존의 모놀리스 같은 경우는 단일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펑션과 펑션이 호출할 때는 단일의 프로세스 내에서 펑션 콜을 했겠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기능들이 서비스로 분리되고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서비스 간의 호출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통신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통신을 하게 되면 이 네트워크 구간에서의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많아지게 되면 기존 모놀리스 같은 경우는 서비스에 대한 어떤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하나의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했다면 MSA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잘게 쪼개지다 보니 하나의 서비스에서 응답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서비스들을 거쳐서 응답이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만약 특정 서비스에서 이슈가 생기게 되면 이러한 트러블 슈팅이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특정 서비스에서 레이턴시가 길어지게 되면 전체 패스에 대한 레이턴시도 길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그림 보시면 이게 다른 IT 기업, 큰 IT 기업들의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식화한 그림인데 이 점 하나하나들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서비스들 간의 디펜던시를 이렇게 이제 선으로 좀 연결한 것들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결국은 기존의 모놀리스였으면 좀 단순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오게 되면 이제 굉장히 복잡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서비스들 간의 뭐 인증이라든지 인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리고 모니터링 자체도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게 좋은 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부분을 오늘 설명드릴 서비스 메쉬나 이스티오 그리고 ASM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서비스 메쉬란 뭐냐? 서비스 메쉬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트랜스페런트하고 랭귀지 인디펜던트한 방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랭귀지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에 네트워크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정의하는지에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 말씀드린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내부에 이렇게 이제 펑션들이 있어요. 현재 모놀리스 기반이면 이 펑션들끼리는 단일의 프로세스 내에서 서로 펑션 콜을 가지고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펑션들이 단일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이제 핏이 굉장히 잘 맞는 컨테이너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들이 독립된 컨테이너에서 실행되게 되고 각각의 컨테이너들은 이제 단일의 독립된 프로세스에서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아까 모놀리스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들끼리 통신을 메소드 콜을 통해서 했다면 이러한 컨테이너들끼리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MSA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통신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이 부분이 서비스 메쉬라는 게 존재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들끼리 결국에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끼리 통신을 하려면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API를 통해서 각각의 펑션들을 외부로 노출하게 되고요. 그러면 서비스 간에 이러한 API를 노출하기 위해서 뭐 이제 gRPC나 HTTP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서로 간에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 통신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라고 하죠. 사실 네트워크는 믿을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네트워크 통신 구간에 대한 보안을 높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상호 간의 방화벽을 통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접속 가능한 리소스들을 한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통신하는 페이로드 자체를 암호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TLS나 뮤추얼 TLS와 같은 이런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액세스 컨트롤 같은 것들을 또 통해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여기 중에 하나를 적용할 수도 있고 말씀드린 뭐 다양한 것들을 적용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통신이 빈번하게 되면서 각각의 서비스들은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인 네트워크 상황에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보안 관련 기능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비스 간에 서로 간에 식별을 하려면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로 간의 보안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뭐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라든지 아니면 뭐 인증서를 처리하는 등의 이러한 보안 처리 기능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서로 간에 인증을 하고 뭐 이제 서로 서비스로 호출할 수 있는 액세스 컨트롤, 그래서 뭐 어센티케이션이나 어설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로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는 보안적으로 위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항상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언제든지 끊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네트워크의 리사일런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A가 만약 컨테이너 B를 호출했을 때 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이제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근데 이제 항상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이제 리트라이를 해야 되겠죠. 그럼 리트라이를 뭐 얼마마다 한 번씩 어떻게 할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 컨테이너 B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긴 게 사실 A가 컨테이너 B를 주기적으로 호출하게 된다면 B의 이슈가 컨테이너 A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만약 B에 문제가 생겼다면 컨테이너 A에서 B를 호출하지 않고 어떤 디폴트 값을 내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내려줘야 될 값을 아예 그냥 비워버린다든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처리할 수 있겠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장점 중 하나인 장애 전파를 최소화하는 그런 장점과 좀 이렇게 매칭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좀 불안정한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뭐 리트라이 팔리시라든지 아니면 뭐 서킷 브레이킹이라든지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게 되고요. 그럼 이러한 것들에 대한 로깅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기존보다 이제 훨씬 더 복잡해지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 그리고 많은 서비스 간에 실제 어떠한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디펜던시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다양한 것,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형되면서 이렇게 이제 필요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기능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비즈니스 로직이 아닙니다. 네. 만약 어떠한 서비스가 100개가 있다면 100개의 서비스 모두 다 그냥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죠. 비즈니스 로직은 실제 컨테이너 내부에 구현되어 있는 거고 아이디나 시큐리티나 네트워크 리사일런스, 옵저빌리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부수적인 기능이지만 모든 서비스에 이제 공통적으로 있어야 하는 기능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비스 메쉬를 정의하자면 서비스 메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비즈니스 로직이 아닌 네트워크의 기능들을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분리하는 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림이 이렇게 됐다면 결국 비즈니스 로직이 포함되어 있는 컨테이너와 나머지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나머지 기능을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해서 아래에 제공되는 이러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들, 이러한 것들을 서비스 메쉬를 통해서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분리했다면 결국은 이제 서로 독립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각각을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저희가 이것을 쿠버네티스에 배포하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에서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각각의 파드라는 쿠버네티스의 가장 작은 배포 단위인 파드라는 것으로 묶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의 파드에는 한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존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비즈니스 로직의 컨테이너와 아래에 이런 서비스 메쉬를 제공하는 컨테이너를 하나를 묶어서 하나의 파드로 이렇게 이제 구성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밑에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는 어떠한 것도 변경을 하지 않아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서비스 메쉬라는 게 랭귀지 인디펜던트하다고 했던 것이 결국은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함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의 변경 없이 아래에 있는 이러한 서비스 메쉬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컨테이너와 아래에 있는 컨테이너를 통해서 역할을 분리할 수 있을 거예요. 위에 있는 비즈니스 로직들은 정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공통된 네트워크의 기능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해야 될 개발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SRE 엔지니어라든지 뭐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이 실제 그냥 운영 성격으로 이러한 서비스 메쉬 컨테이너를 추가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정의했던 서비스 메쉬에 대한 개념을 다시 보면 결국은 랭귀지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는 위에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떠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하더라도 결국은 이거와 이제 독립적인 거죠. 그렇게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들을 쉽게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개념을 저희가 이제 서비스 메쉬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기능들은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마다 다 직접 구현하면은 뭐 가능한 기능들이에요. 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다 뭐 인증이라든지 인가라든지 뭐 TLS 핸들링하는 거라든지 이런 뭐 옵저빌리티 어떤 매트릭을 수집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마다 공통적으로 개발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공통적인 것들이고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그것들을 각각의 서비스마다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공통된 작업이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담을 개발자들에게 덜게 해서 개발자들은 정말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이러한 기능들은 그런 애플리케이션과 독립적으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서비스 메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어서는 이제 이스티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티오는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메쉬의 오픈소스 구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엔지니어 분들이 앞선 서비스 메쉬라는 것보다는 이런 이스티오라는 것을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티오에 대해서도 뭐 이제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고려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스티오가 쉽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워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스티오가 어떠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이스티오도 이제 쿠버네티스도 결국은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많은 리소스들을 야물 파일, 쿠버네티스 리소스 모델이라는 야물 파일 형태로 정의하게 되잖아요. 이스티오도 사실 동일합니다. 이스티오도 쿠버네티스 같이 다양한 리소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리소스들을 야물 파일 형태로 정의하고 정의된 것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시간에 이스티오에 대한 그러한 모든 부분을 설명드리기 이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스티오가 뭔지 그리고 이스티오를 통해 어떠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스티오. 이스티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서비스 메쉬고요. 얘는 오픈 소스입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 메쉬의 구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스티오라고 하면 엔보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스티오 혼자만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지는 못하고요. 요 엔보이라는 것과 합쳐져서 이스티오와 엔보이가 합쳐서 이런 서비스 메쉬의 많은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엔보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사이드카 컨테이너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이드카라는 것은 저희 이제 MSA 패턴 중에 하나로 나와 있고요. 아마 이런 사실 요즘에는 길에서 잘 보기 어려운데 요렇게 생긴 오토바이가 있고 옆에 요렇게 작은 차가 달린 뭐 이런 것들 뭐 영화나 아니면 무슨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이런 거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옆에 오토바이 옆에 붙은 이렇게 이제 작은 차를 사이드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요런 엔보이도 결국은 요런 사이드카 패턴 요렇게 옆에 붙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있었고 실제 네트워크 펑션 기능을 제공하는 컨테이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실 때 비즈니스 로직을 제공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이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 그런 다양한 그 네트워크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요 옆에 있는 사이드카 컨테이너 그리고 요 엔보이가 사이드카 컨테이너로 설치가 돼서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보이는 사실 이스티오가 뭘 만들거나 이스티오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하이 퍼포먼스를 제공하고 있는 하나의 프록시 오픈 소스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티오에서 요 엔보이와 협업해서 이스티오의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옆에 이 엔보이라는 프록시가 사이드카 컨테이너로 하나의 파드에 같이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고요. 이 엔보이를 통해서 다양한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스티오는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 영역과 데이터 플레인 영역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거를 봐도 전체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컨트롤 플레인 영역과 실제 워크로드들이 배치되는 워커노드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컨트롤 플레인 영역은 현재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서비스 메쉬에 있는 데이터 플레인들을 실제 관리를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티오-D라는 실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이스티오-D라는 파드로 배치가 되고요. 사실 예전에는 뭐 파일럿이나 시타델, 갤리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각각에 대한 컴포넌트들, 파드들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통합이 됐습니다. 뭐 최근은 아니고 아무튼 작년 버전쯤에 이렇게 통합이 됐고요. 그래서 이스티오-D라는 하나의 그 파드로 실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이렇게 이제 배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엔보이라는 프록시는 실제 그 개발하신 애플리케이션 옆에 사이드카 컨테이너로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과 사이드카 컨테이너가 하나의 파드로 이렇게 이제 구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들 옆에 다 이렇게 프록시가 설치가 되고, 요 프록시 영역, 엔보이 프록시 영역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 메쉬가 왜 필요하냐? 이건 사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일 수는 있는데,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에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 앞서 말씀드린 뭐 서비스 브레이킹, 서킷 브레이킹이라든지 뭐 액세스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이그레스 인그레스 네트워크에 대한 컨트롤이라든지 이러한 기능들을 하려면 애플리케이션 외에 이러한 많은 모듈들을 다 직접 개발하셨어야 됐다면, 서비스 메쉬, 이스티오가 적용이 된다면 그냥 애플리케이션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애플리케이션에 코드 하나 변경할 필요도 없고, 애플리케이션 옆에 엔보이 사이드카 컨테이너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이드카 데이터 플레인을 관리하는 이스티오 컨트롤 플레인을 설치하게 되면, 이 이스티오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서 정의된 정책에 따라서 이러한 엔보이 프록시들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다양한 네트워크 기능들, 뭐 서킷 브레이킹이라든지 옵저빌리티라든지 폴트 인젝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대비 굉장히 편하게 많은 기능들을 애플리케이션에서 공통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스티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면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존에는 이스티오가 없는 상황이라면 각각의 서비스들이 직접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하겠죠. 서비스 A가 서비스 B와 서비스 B-와 직접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엔보이가 아니라 이스티오가 설치되게 되면 이스티오 컨트롤 D가 컨트롤 플레인 영역이 있고, 각각의 서비스 옆에 엔보이 프록시들이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엔보이 프록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기존의 서비스들이 직접 통신하던 네트워크 트래픽을 요 옆에 있는 엔보이 프록시들이 그 네트워크 트래픽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네트워크의 트래픽은 요 엔보이 프록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사실 이 부분이 이스티오가 동작하게 되는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모든 네트워크 통신을 이 엔보이 프록시를 통해 함으로써 다양한 이스티오의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티오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묶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래픽 관리. 트래픽 관리라고 한다면 뭐 리퀘스트 라우팅이나 트래픽 시프팅 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기능들은 지금 잠깐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첫 번째는 어떤 트래픽 시프팅, 뭐였죠? 네, 잠시만요. 네, 저희가 이제 A/B 테스트나 까나리 배포 같은 거를 할 때 결국은 내가 이제 기존에 서비스 B가 있었고 신규 버전, 서비스 B의 신규 버전을 이렇게 이제 배포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할 때 신규 버전 배포하자마자 바로 트래픽을 이렇게 옮기지는 않죠. 이제 까나리 배포라고 할 때는 신규 버전을 배포했을 때 이쪽으로 100% 가던 트래픽을 일부씩 이렇게 이제 조금씩 처음에 5% 흘렸다가 10% 흘렸다가 이렇게 점점 트래픽을 늘려가면서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트래픽을 100% 이쪽으로 옮기게 되고, 만약 이쪽에 이슈가 있다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트래픽을 다시 옮김으로써 이제 롤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뒤에 있는 버전의 트래픽을 어떠한 비율로 이렇게 가중치를 줘서 트래픽을 흘릴 수 있냐에 대한 기능인데, 그러한 기능들이 이제 이스티오를 통해서 이제 제공이 됩니다. 이제 트래픽 스플리팅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기능들이 결국은 모든 트래픽이 이 엔보이 프록시를 통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록시가 만약에 이쪽으로 90% 올리고 이쪽으로 10% 올리도록 설정을 했다. 그러면 이 엔보이 프록시가 그러한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서킷 브레이킹이라고 한다면, 만약 서비스 B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 A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얘가 미리 몇 번 찔러보다가 얘가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쪽으로 트래픽을 더 이상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비스 B-의 장애가 서비스 A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서킷 브레이킹의 기능도
결국은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이 이 프록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도 가능한 거고요. 결국 여기서 이제 트래픽을 관리하는 모든 기능들이 각각의 서비스들이 직접 통신하는 게 아니라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런 엔보이 프록시가 가로채서 엔보이 프록시를 통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기능은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오면서 결국 서비스와 통신 구간, 서비스와 서비스의 통신이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고 이 네트워크 구간에 대한 보안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한 부분들도 결국 모든 통신이 엔보이 프록시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결국 통신 구간만 보안이 유지가 된다면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통신 구간이 결국은 보안적으로 안전된 부분에서 안정된 환경에서 통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스티오 같은 경우는 뮤추얼 TLS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직접 그러한 것들을 다 구현하실 수 있지만 이스티오가 제공하게 되면 서비스에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티오에서도 그냥 단순히 설정만 하게 되면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뮤추얼 TLS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간의 뭐 인증이라든지 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옵저빌리티에 대한 부분들. 이 네트워크 구간에서 발생되는 굉장히 많은 매트릭이라든지 로그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럼 이러한 것들을 수집을 해서 다양한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보여줌으로써 뭐 이제 모니터링이라든지 나중에 서비스들의 운영에 대한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스티오에 대한 기능은 크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내용만 좀 보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결국 트래픽 컨트롤에서 트래픽 스플리팅, 신규 버전을 배포했을 때 신규 버전의 트래픽에 대한 가중치를 점점 늘려가면서 결국은 이제 뭐 까나리 배포라든지 아니면 뭐 A 버전과 B 버전에 대해서 뭐 동일하게 50대 50으로 해가지고 뭐 A/B 테스트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이스티오에서 내부 설정 값을 변경함으로써 이런 가중치에 따른 트래픽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쿠버네티스에서 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쪽 뭐 디플로이먼트를 새로 배포하고 디플로이먼트에 연결된 파드 수를 조정함으로써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가중치를 통한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은 쿠버네티스만을 가지고는 현재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이스티오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래픽 스티어링이라는 거는 어떠한 요청의 헤더 값에 따라서 뭐 특정 헤더 값이 들어오면 뭐 서비스 A로 특정 헤더 값, 다른 헤더 값이 들어오면 서비스 B로 이렇게 이제 헤더 값에 따라서 트래픽을 분산하는 기능들. 그래서 뭐 대부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이 있다면 대부 어떤 헤더 값을 대부 헤더 값을 가지고 오는 요청은 이런 대부 환경으로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환경을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네트워크 환경은 항상 안정적이지를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쪽 네트워크 통신 구간에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리트라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쪽에 대한 장애 전파가 서비스 A까지 오지 않기 위한 뭐 서킷 브레이커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기능들. 사실 뭐 타임아웃이나 리트라이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설정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코드에서 고정해 놓는 값이 아니라 서비스 코드에 넣지 않고 프록시의 설정을 넣게 되면 결국 이러한 것들은 다 설정으로 컨트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이런 숫자 값의 변경이 있을 때 코드를 다시 수정해서 재배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정값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값에 대한 변경도 이제 굉장히 쉽게 지원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폴트 인젝션. 결국 마이크로 서비스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장애 전파가 전체로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였죠. 그렇게 했을 때 미리 이러한 환경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이턴시를 하기 위해서 일부 설정 값에 따라서 뭐 딜레이를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비율에 대해서 400에러를 무조건 내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현재 구성된 서비스의 장애 전파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실 수도 있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을 이제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이제 그러한 부분에 같이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로드 밸런싱. 결국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로드 밸런싱에 이제 다양한 룰들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라운드 로빈뿐만 아니라 뭐 랜덤이나 뭐 이제 가중치 기반으로 그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결국은 이제 이스티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야물 파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각각의 설정들을 하실 수 있고요. 대부분은 이스티오에서 제공하는 이제 버처 서비스라는 것과 뭐 데스티네이션 룰이라는 것들을 정의함으로써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보안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통신 구간에 뮤추얼 TLS를 적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도 모든 통신 구간에 막 설정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제 요 P authentication의 strict 이렇게 이제 설정 하나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서비스의 통신 구간이 뮤추얼 TLS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유저로부터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서 어센티케이션을 위해서 뭐 JWT 토큰을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이스티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서 쉽게 설정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부분. 결국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액세스 컨트롤을 하기 위한 부분들도 이제 이스티오에서 정의하는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정의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뭐 저희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페이지는 아니고요. 이스티오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스티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스티오 리소스들을 어떻게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스티오 샘플 페이지가 이렇게 이제 잘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istio by example.dev라는 요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뭐 카나리 디플로이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istio의 어떠한 설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폴트 인젝션을 하려면 어떠한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istio 나중에 사용하실 때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능인 옵저빌리티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제 원격 매트릭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istio는 이러한 통신 구간에서 발생하는 매트릭을 수집만 할 뿐 실제 이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이제 그냥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이러한 데이터를 보려면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istio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한 것들은 istio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오픈소스 툴들을 또 고려하고 운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많은 수집된 매트릭들을 뭐 수집하고 쿼리하기 위한 뭐 프로메테우스.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실 이제 프로메테우스만으로는 이러한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래파나, 프로메테우스와 이제 그래파나 세트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제 istio를 통해서 수집된 다양한 매트릭들도 프로메테우스와 그래파나를 통해서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분산 트레이싱, 각 여러 서비스를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여러 서비스를 거쳐서 응답이 나갔을 때 특정 서비스에서 레이턴시가 길어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분산 트레이싱 시스템을 도입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뭐 예거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디펜던시라든지 아니면 각각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집한 다양한 트래픽을 보여주는 이런 트래픽 그래프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키알리. 결국은 이렇게 istio가 수집한 많은 매트릭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독립된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따로 관리하고 사용하셔야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stio가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긴 한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지원하는 것들은 있긴 하지만 각각을 또 학습하셔야 되고 관리하셔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istio에 대한 기능과 istio에 대한 뭐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니지드 istio 서비스인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엔소스 서비스 메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제일 앞에서 설명드렸던 서비스 메쉬라는 게 서비스 메쉬에서 말씀드렸던 기능들을 이제 이스티오, 오픈소스 이스티오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이 엔소스 서비스 메쉬는 매니지드 이스티오이기 때문에 이 오픈소스 이스티오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의 매니지드 서비스들이 일반적으로 이렇잖아요. 오픈소스의 기능은 대부분 지원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기능,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오픈소스의 매니지드 서비스죠. 그래서 이러한 ASM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엔소스 서비스 메쉬가 뭐냐? 저희가 이제 엔소스 서비스 메쉬 좀 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ASM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이제 GK가 뭐 쿠버네티스죠. GK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고요. 그러면 이제 ASM은 이스티오, 결국 이제 매니지드 이스티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 의해서 관리되는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요.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를 매니지드 버전으로 와서 저희 GCP의 프로덕으로 있는 것이 저희 이제 GK라고 보면, 오픈소스 이스티오를 매니지드로 저희 GCP 프로덕으로 있는 것이 요 엔소스 서비스 메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것과는 크게 관련은 없긴 한데,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는 오픈소스 쿠버네티스의 시초는 어디일까요?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을까요? 그 채팅으로 답을 주시는 선착순 두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알고 계시는군요. 네. 네. 자,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 저희가 이제 매니지드 쿠버네티스인 GK를 가지고 있는데, GK를 소개해 드릴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결국은 오픈소스를 매니지드로 함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시초도 중요하지만 결국 매니지드 서비스가 오픈소스를 매니지드 서비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얼마나 많은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지도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쿠버네티스 영역에서도 구글이 이제 쿠버네티스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도 쿠버네티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활동을 이제 구글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제 그렇다 보니 네. 이 GK에 대한 미래도 결국은 오픈소스 쿠버네티스 네, 결국은 정리하자면 결국 쿠버네티스 하면 구글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빗대서 제가 여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까 이스티오와 엠보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현재 이스티오도 오픈소스고 엠보이도 오픈소스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티오와 엠보이의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컨트리뷰션 현황을 보면 1등 양쪽이 다 현재 구글인 거죠. 결국은 저희가 이스티오와 엠보이를 포함해서 매니지드 이스티오 서비스 ASM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버저닝이 될 때는 오픈소스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저희가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오픈소스 진영 자체에 여전히 이제 구글이 굉장히 많은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매니지드 버전을 사용하실 때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에서 받기 어려운 기술 지원을 이런 매니지드 버전에서는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엔소스 ASM 모델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프로덕트 이름이 엔소스 서비스 메쉬이다 보니 이거는 엔소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엔소스 아니면 못 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네. 엔소스 어차피 ASM 자체가 엔소스의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엔소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면 구글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온프레미스나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나 이러한 환경에서 ASM은 그냥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작년에 새롭게 나온 것이 엔소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지 않더라도 GK 환경에서 그냥 ASM을 스탠드얼론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이 매니지드 버전이기 때문에 일부 과금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과금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 기능은 이쪽 스탠드얼론이나 이쪽 ASM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나 사실 기능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대신 엔소스를 가지고 계시면 GK뿐만이 아니라 온프레미스에 있는 엔소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나 아닌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엔소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까지 ASM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스탠드얼론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냥 GK에서만 요 매니지드 ECTO인 ASM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ASM은 두 가지 디플로이먼트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클러스터 컨트롤 플레인이고 하나는 매니지드 ASM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ECTO는 크게 컨트롤 플레인 영역과 데이터 플레인 영역이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은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옆에 애플리케이션 파드에 엔보이가 사이드카 컨테이너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은 실제 사용자들이 배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으로 엔보이가 꽂히게 됩니다. 컨테이너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일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데이터 플레인을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플레인이 어떻게 보면 저희 매니지드 버전에서는 저희가 운영 관리하는 부분이겠죠. 인클러스터 컨트롤 플레인은 이 컨트롤 플레인, 아까 ECTO-D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사용자의 클러스터, 사용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에 반면에 매니지드 ASM을 설치하시게 되면 ECTO의 컨트롤 플레인이 사용자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설치되지 않고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저희가 호스팅하는 영역에 이렇게 이제 그 컨트롤 플레인이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GK가 요 2번 모델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죠. GK를 사용하시더라도 GK의 컨트롤 플레인은 사용자의 클러스터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2번 모델이 이제 동일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 모델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레인인 ECTO-D가 사용자 클러스터 내부에 이렇게 이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옵션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ASM의 초기 버전은 1번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요 2번 버전의 배포 옵션이 새롭게 나오게 됐고요. 2번 옵션으로 오면서 생긴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쿠버네티스 저희 GK도 동일하긴 한데 GK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쿠버네티스에 대한 버전을 저희가 이제 릴리즈 채널이라는 걸 통해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부분이죠. 그러한 기능이 이쪽 ASM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번에는 그 기능이 제공되진 않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요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에 있는 ECTO, 오픈소스 ECTO ASM의 버전을 저희가 계속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GK와 같이 똑같은 릴리즈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ASM을 설치하실 때 릴리즈 채널, 특정 채널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 채널에 들어오는 버전으로 저희가 이제 자동 업그레이드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픈소스 ECTO 말고 ASM을 써야 하는 이유는 뭔가, 어떤 ASM의 밸류를 좀 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매니지드 ECTO다 보니까 이제 매니지드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지원에 대한 부분들.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이제 구글에 통해서 이러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매니지드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서 이러한 ASM에 대한 버전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린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기존의 오픈소스 ECTO를 설치하시려면 뭐 ECTO 오퍼레이터라든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ECTO를 직접 설치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ASM CLI라는 커맨드 툴을 통해서 그냥 커맨드 툴의 명령어 한 줄 하시게 되면 이 ASM이 설치되도록 이러한 이제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설치 스크립트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어렵다. 나는 쉽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GK 클러스터를 생성하실 때 위에 선택하는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선택하고 GK 클러스터를 생성하시면 GK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그 이후에 자동으로 ASM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매니지드 버전의 그 ASM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ASM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 부분.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스티오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오픈소스 이스티오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많은 매트릭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그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여러 툴들을 또 학습하고 관리하셔야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GCP의 클라우드 콘솔에 기능들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그래프라든지 트래픽이라든지 어떤 트레이싱을 보는 부분들, 요거 이제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한 별도 툴을 운영 관리하지 않으셔도 저희 클라우드 콘솔에서 추가적인 설정 없이 그냥 다 보실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매니지드 버전에서 플러스 알파로 제공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클라우드 런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쿠버네티스에 있는 파드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VM들도 그 단일의 메시에 포함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기능들을 계속 추가해서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그냥 오픈소스 이스티오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밸류를 가져가실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GK 클러스터를 그 콘솔에서 설치를 하실 때 마지막에 보면 이제 피처라는 부분에 이렇게 이제 서비스 메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enable 엔소스 메시 그냥 엔소스 서비스 메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그냥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ASM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게 되고요. 네, 그냥 지나갈게요. 자, 그리고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릴리즈 채널. 결국은 그 ASM이 이제 이슈 해결이나 뭐 보안 업데이트를 위해서 이제 계속 신규 버전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형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버든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동 업그레이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GK와 동일하게 레피드, 레귤러, 스테이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채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채널을 제공을 하는데 결국 ASM도 GK에 설치가 되다 보니 GK도 릴리즈 채널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 채널을 선택하실 수 있죠. 근데 GK에서 선택하시는 릴리즈 채널과는 독립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ASM을 설치하실 때 별도의 채널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 채널에 꽂히는 버전으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릴리즈 채널이 GA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플레인 영역, 아까 엔보이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프리뷰 버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까지 되게 되면 컨트롤 플레인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플레인까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GK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저희 GK 같은 경우는 우선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일의 클러스터에서 이제 모든 것을 제공을 하고 있죠. 인그레스 같은 경우는 단일의 클러스터에 있는 서비스의 트래픽을 전달하게 되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단일의 클러스터에 있는 뒤에 있는 파드의 트래픽을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쿠버네티스는 단일의 클러스터에서 단일의 클러스터 단위로 동작을 하게 되고 저희 GK 같은 경우는 단일의 클러스터를 단일 리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하게 되면 단일의 클러스터를 단일 리즌이 아니라 멀티 리즌의 멀티 클러스터를 고려하실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클러스터 간에 통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의 트래픽을 여러 클러스터로 이제 부하 분산해야 되는 그러한 니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ASM을 통하면 멀티 클러스터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러 클러스터들을 단일의 메쉬로 설정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뭐 다른 리즌의 다른 클러스터라 하더라도 ASM 기준으로는 그냥 동일 메쉬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클러스터로 판단하고 동일하게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멀티 클러스터 메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두 개의 클러스터를 다른 리즌에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A 클러스터를 만들고 B 클러스터를 만들고 쿠버네티스에서 서비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뒤에 파드를 요 서비스에 연결합니다. 이제 서비스에 연결할 때는 레이블과
셀렉터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클러스터에 있더라도 이 서비스에 묶일 수 있도록 레이블을 설정하게 되면, 그런 다음에 두 개의 클러스터를 ASM의 단일 메쉬로 묶었을 때 외부의 요청이 A 클러스터의 서비스로 요청을 왔을 때 그 트래픽을 이 서비스 뒤에 있는 다른 클러스터에 있는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트래픽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실 물리적으로는 두 개의 다른 클러스터이지만 ASM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단일 클러스터처럼 이렇게 이제 통신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결국은 이 두 개의 클러스터에 있는 워크로드끼리 통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GK에서는 멀티 클러스터 인그레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외부의 트래픽을 여러 멀티 클러스터로 트래픽을 부하 분산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외부의 트래픽을 외부의 요청이 들어온 외부의 요청이 있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로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만약 US 이스트의 요 쇼핑카트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얘가 아시아 사우스에 있는 동일 서비스로 이렇게 이제 트래픽을 전달하게 돼서 리전 간 HA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결국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묶음으로써 뭐 리저널 HA라든지 아니면 리저널 서비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옵저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저희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서 이스티오가 수집된 다양한 매트릭 정보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어떻게 보면 ASM의 주요 피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통신 구간에서 이스티오가 수집된 다양한 매트릭 정보들,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설치된 매트릭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집된 다양한 이런 매트릭 정보들을 요 ASM의 매트릭스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 구간에서 발생한 다양한 에러 로그들도 요 ASM 서비스 메쉬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를 보면 우선 서비스 그래프. 지금은 좀 단순한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은 모놀리스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경했을 때 굉장히 이제 복잡한 서비스가 됐다면 그 서비스들 간의 디펜던시를 보는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ASM 대시보드에서는 이렇게 이제 서비스 간의 디펜던시를 서비스 그래프에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들 간의 디펜던시를 어떠한 정의된 값에 의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된 로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 기반으로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자면 어떤 프론트엔드와 여기 이제 유저 서비스 간의 네트워크 통신이 발생해야 되는데 요 선이 보이질 않는다. 그러면 서로 간에 지금 네트워크 통신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오류가 있을 것이니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먼저 특정 시점에 배포를 하고 한 이후부터 어떤 특정한 선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그 배포로 인해서 이제 영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어떤 배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이제 타임 뷰가 있어서 어떤 특정 시점과 현재 시점 간에 이렇게 이제 디프를 함으로써 각각의 이런 서비스 그래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서비스들을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에러율이라든지 레이턴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이는 뷰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 단위로 뷰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확대하시면 뭐 서비스 아래에 있는 디플로이먼트까지 그리고 이제 디플로이먼트 아래에 있는 파드 영역까지 이렇게 이제 세분화해서 즉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워크로드 리소스의 뎁스만큼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SRE 모니터링 기능이고요. 이제 저희가 SRE 모니터링이라고 그러죠. SLI를 정의하고 SLO를 정의해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에러 버짓을 관리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 클라우드 모니터링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기는 합니다. 근데 ASM을 사용하시게 되면 ASM이 기본적으로 수집한 매트릭들, 어베일러빌리티나 레이턴시에 대한 기준으로 쉽게 SLI와 SLO를 정의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각각의 서비스마다 이러한 SRE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하시고 실제 에러 버짓을 관리하심으로써 SRE 모니터링을 뭐 다른 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실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다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 에러 버짓이 특정 범위 이하로 내려가게 되거나 아니면 정의된 것보다 이제 너무 낮아지게 되면 얼럿을 설정할 수 있어서 이러한 모니터링에 대한 얼럿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각각의 통신 구간에서 수집된 다양한 매트릭들, 어떤 리퀘스트에 대한 값이나 에러율이나 레이턴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골든 시그널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하는 부분들, 뭐 이제 리퀘스트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각각의 서비스 파드에 있는 CPU나 메모리 디스크에 있는 영역까지 이렇게 이제 단일의 대시보드 화면에서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오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중간에 특정 서비스가 레이턴시를 길게 잡아먹게 되면 전체 요청에 대한 레이턴시가 길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제 분산 트레이싱 시스템도 도입을 하게 되시는데 ASM 같은 경우는 ASM을 설치하실 때 어떤 설정 하나만 하게 되면 별다른 뭐 추가적으로 뭐를 설치하거나 하실 필요 없이 저희 클라우드 트레이싱과 이렇게 이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재 요청이 들어오는 각각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하나를 클릭하시게 되면 각각의 스팬 단위로 이렇게 어떠한 서비스에서 얼마나 레이턴시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수집된 매트릭들은 다 저희 클라우드 모니터링에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모니터링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런 매트릭 익스플로어를 통해서 어떠한 상세 설정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집된 매트릭에 대해서 뭔가 그룹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 필터링을 건다든지 이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정의된 것들을 저장을 해서 다양한 타입의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어 놓고 그냥 대시보드를 띄워놓고 계속 이스티오를 통해 수집된 매트릭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폴리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들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에 대한 부분들, 액세스 컨트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TLS를 적용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이제 특정 대시보드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뭐 리퀘스트라든지 에러율이라든지 뭐 레이턴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그냥 표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별다른 다른 대시보드나 이런 거 만들지 않으셔도 이렇게 이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스티오에서 보시는 그러한 다양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한 툴들 없이도 저희 ASM을 사용하시면 이러한 콘솔만 가지고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스티오를 좀 더 쉽게 관리형으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ASM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퀵랩을 하나 준비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퀵랩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GK도 동일하잖아요. GK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결국 쿠버네티스 야물 파일을 정의한 야물 파일들을 클러스터에 적용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의 일이죠. 이제 ASM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 그러한 설정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스티오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야물 파일들을 정의해서 설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을 위해서 클라우드 콘솔에서 제공하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대시보드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랩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우선 간단하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 데모를 짧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우선 설치에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 클러스터에는 제가 ASM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SM을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쿠버네티스 GKE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실 때, 네. 여기 이제 GKE 클러스터 생성하시는 화면이죠. 여기에서 피처에 들어가시면 요 아래쯤에 이렇게 이제 서비스 메쉬라는 항목이 원래 없었는데 이게 이제 새롭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네이블 하시면 이제 저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설정한다라는 부분인데 그냥 메이크 체인지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면 쿠버네티스 GKE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고 그 이후에 ASM이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하실 때 뭐 요거를 체크하면 아까 거기서 설정했을 때 자동으로 설정되기는 하는데 이 워크로드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설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ASM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ASM CLI라는 것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 그거를 사용해서 설치를 하시려면 우선 쿠버네티스 GKE 클러스터를 생성을 해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ASM CLI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 커맨드 하나를 터미널에서 실행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프리플라이트 체크를 하고 ASM을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인 클러스터 ASM을 설치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매니지드 ASM도 사실 뭐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이 ASM CLI라는 커맨드 툴을 통해 설치하실 수 있고요. 차이가 있다면 이 매니지드라는 옵션과 그리고 이제 매니지드 ASM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능이고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할 때는 릴리즈 채널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채널을 선택해서 여기에 뭐 레피드를 할 건지 아니면 뭐 레귤러를 할 건지 그 채널을 선택하는 부분, 이 부분 정도가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치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ASM이 설치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애플리케이션마다 결국은 엔보이 프록시가 같이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사용자가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에 배포를 할 때 직접 뭐를 설치하셔야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운영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직접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엔보이 프록시를 설치하고자 하는 네임스페이스에다가 특정 라벨을 설정하시게 되면 그 네임스페이스에 배포되는 파드에는 자동으로 엔보이 프록시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여기 이제 가이드에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지? 네, 이렇게 kubectl 해가지고 네임스페이스에 이렇게 이제 라벨만 설정하시게 되면 워크로드가 있는 이 네임스페이스에 배포되는 워크로드들에는 자동으로 엔보이 프록시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시고 설치를 하시게 되고 이제 이스티오에서 제공하는 야물 파일들로 뭐 버처 서비스라든지 게이트웨이라든지 데스티네이션 룰들을 적용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스티오에 대한 기능들을 잘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적용을 하시게 되면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들 그리고 네트워크 구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매트릭들을 알아서 저희 이제 구글 클라우드 모니터링으로 그런 매트릭 정보들을 취합을 할 거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취합한 데이터들을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ASM이라는 거의 시초가 엔소스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대시보드는 요 ASM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SM의 서비스 메쉬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아니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이렇게 너무 확대를 했네요. 네. ASM을 설치하시게 되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디테일 들어가셨을 때 요 가장 아래에 엔소스 서비스 메쉬가 이네이블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 뷰 ASM 대시보드를 통해 들어가시면 네, 엔소스의 요 서비스 메쉬 대시보드로 이렇게 이제 바로 들어오게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사실 다른 부분들은 엔소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다면 뭐 클러스터라든지 컴피그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면 엔소스 라이센스로 그 프라이싱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사용 안 하실 거면 이렇게 이제 그냥 두시고요. 요 그냥 스탠드얼론 방식으로 GK에서 ASM을 사용하실 때는 이 서비스 메쉬 부분만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저는 ASM을 설치하고 워크로드만 배포했을 뿐 추가적인 작업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배포된 워크로드의 서비스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서비스들이 노출이 되고요. 각각의 서비스에 들어오는 뭐 리퀘스트라든지 에러율이라든지 레이턴시들이 이렇게 이제 서비스 단위로 기본적으로 취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얘가 이제 테이블 뷰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서비스 그래프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면 현재 그렇게 설정이 된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이제 토폴로지 뷰로 서로 간의 디펜던시를 볼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디펜던시는 제가 뭔가 정의한 게 아니라 실제 각각의 서비스들끼리 발생하고 있는 네트워크 트래픽 정보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진 거고요. 이 애드 서비스 하나를 보면 이 애드 서비스에서 현재 취합되고 있는 에러율이라든지 레이턴시 같은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거를 확장하게 되면 이 애드 서비스 밑에 디플로이먼트가 있고 디플로이먼트에 제가 이제 현재 세 개 파드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리플리카스가. 그럼 각각의 파드마다 현재 뭐 QPS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비스 간의 디펜던시를 이렇게 이제 서비스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특정 서비스를 그리고 특정 서비스를 찍고 들어가면 이제 프론트엔드가 이제 가장 앞단에서 트래픽을 받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이 프론트엔드 기준으로 외부에서 어디로부터 이제 트래픽이 유입되고 있는지 그리고 프론트엔드에서 어느 쪽으로 트래픽이 나가고 있는지 이러한 각각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이러한 각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트릭에 대한 정보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이 프론트엔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SLI와 SLO를 현재 적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네, 트래픽을 보면 네, 현재 그 프론트엔드 서비스 기준으로 이러한 매트릭 트래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매트릭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이 뒤에 만약에 버전 2로 하나를 더 발표되게 되면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다 이쪽으로 가는 거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티오에서 트래픽 스플리팅을 통해서 뭐 버전 2로 일부의 트래픽을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도 여기서 뭐 버전 2로 어느 정도의 트래픽이 가고 있는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다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별로 발생하는 매트릭들 이렇게 이제 뭐 리퀘스트나 에러율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네트워크 트래픽 구간에서 발생하는 이런 에러 로그들 뭐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매트릭 정보들이 현재 다 클라우드 모니터링에 취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모니터링의 매트릭 익스플로어에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리퀘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이스티오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서버 리퀘스트 카운트를 보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아까는 그렇게 이제 지정된 값에 대해서 볼 수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 필터를 거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룹 바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네,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제 그룹 바이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세이브 차트 하면은 이렇게 대시보드에 저장해서 이제 커스텀으로 맞춤형 대시보드를 만든 다음에 특정 매트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MSA를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이런 이스티오가
이제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스티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사실 쿠버네티스도 쉽진 않죠. 근데 이제 이스티오라는 개념까지 더 학습해야 되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좀 버든이 있어서 좋은 거는 알지만 사용에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스티오에 대해서 단순히 이스티오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실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들을 직접 운영해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이제 ASM을 사용하심으로 저희 이제 구글의 기술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관리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티오에 대한 사용을 검토 중이시라면 이렇게 이제 ASM도 한번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메시지 주시면 질문 좀 확인해보고. 네. 네. ASM으로 멀티 클러스터를 운영할 때 모든 클러스터가 같은 VPC. 다른 프로젝트여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저희 그래서 ASM 설정할 때 보면은 같은 프로젝트일 때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GKE 설정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같은 VPC는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네. 저기 보이는구나. 네, 트레이스 정보를 팀에서 자체 운영하는 백엔드 플랫폼으로 저장하는 방식도 있나요? 네. 사실 매트릭은 수집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클라우드 모니터링이 아니라 별도의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ASM에서 프로메테우스를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님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10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